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중심 도시 가자시티 주민 110만 명에게 남쪽으로 이동하라는 대피령을 내리자 국제사회에선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국제기구들은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했고 이스라엘의 우호적인 미국과 유럽연합까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시티 주민 대피령에 대해 유엔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United Nations considers it impossible for such a move to take place without devastating humanitarian consequences. 그러면서 더 큰 비극을 막기 위해 이 조치의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생명유지기구에 의존하는 환자들을 옮기는 것은 잔인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o moving those people is a death sentence. Asking health workers to do so is beyond cruel. 끔찍한 조치라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The call of the Israeli forces to move more than 1 million civilians living in northern Gaza within 24 hours is horrendous.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미국까지 대피령의 비현실성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That's going to be a tall order, given how densely populated it is, given that it's a scene of combat. There are bombs falling and strikes happening. 중국을 방문 중인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24시간 안에 약 100만 명이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은 완전히 비현실적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봉쇄를 독일의 레닌그라드, 지금의 상트페테르부르크 봉쇄와 비교하며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열린 독립국가연합 정상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한 달 전에 있었던 사전 모의 훈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하마스는 또 몇 년 전부터 이란과 레바논 무장 세력 헤즈볼라 등으로부터 지원과 군사훈련을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동시다발적 미사일 공격에 이어 하마스 대원들의 무차별 공격이 펼쳐집니다. 병사를 태운 픽업 트럭이 장벽을 넘어 마을에 진입한 뒤 주거지 수색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집니다. 지난달 하마스의 사전 모의 훈련 영상입니다. 한 달 뒤 장벽이 뚫리고 하마스 무장군인 2,000명은 훈련한 그대로 이스라엘의 마을을 점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첨단 정보망과 철제 장벽은 거의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하마스 부대 침투를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했고 수많은 감지기를 부착한 철제 장벽은 폭발물에 구멍이 숭숭 뚫렸습니다. 군부대 이동수단은 스쿠터와 픽업 트럭, 패러글라이딩이 전부였습니다. They're known for having one of the best intelligence services in the world. I think that's still true, but you got to call spade and spade, and this was a massive, costly failure in Israel. 전투에서 눈에 띈 건 드론입니다. 폭발물을 장착한 드론은 이스라엘 통신 시스템과 관측 타워를 정확히 무력화시켰습니다. 하마스는 최근 몇 년 동안 이란과 레바논 무장 세력인 헤즈볼라 등으로부터 각종 지원과 전투 기술을 배웠다고 인정했습니다. نحن حضرنا لهذه المعركة جيدا ونستعد لكل السيناريوهات بما فيها سيناريو المعركة طويلة الأمد. 군사 전문가들은 첨단 장비로 무장한 이스라엘 방어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든 하마스의 전략이 주요했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에 이어서 이스라엘을 찾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지금은 중립을 지킬 때가 아니라며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텔아비브에서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과 회담한 뒤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국방장관으로서 이스라엘을 철통같이 지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여기에 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개입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헤즈볼라 서열 2위인 나임 카셈 부총재는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열린 팔레스타인 지지 집회에서 헤즈볼라는 준비를 마쳤으며 때가 되면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셈 부총재는 여러 국가와 유엔 등이 전투에 끼어들지 말라고 요청하지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마스에 끌려간 인질이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실종자들의 가족들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군인인 아들이 실종된 한 아버지는 자식을 군대 보낸 심정을 잘 아는 한국인들도 이번 사태에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경화 기자입니다. 실종자를 찾기 위해 미국인 가족들이 기자회견을 연 날, 기자회견이 끝나자 아들의 얼굴과 이름을 새긴 티셔츠를 입은 한 실종자 아버지가 YTN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미국계 이스라엘인인 아들 이타이는 이제 19살밖에 안 됐다며 힘겹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So he joined the army about a year ago. As I mentioned, he's part of the armed corps, and he was in training, boot camp, basic training, and now he was stationed in Gaza. We have no information specifically beyond the army saying that he is missing in action. 텔아비브에서 한국 기업 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했다고 밝힌 첸 씨는 한국인들은 자식을 군대에 보내는 만큼 자신의 심정을 잘 알 거라고 말했습니다. I am the ex-employee of Hyundai. I actually established Hyundai Cradle in Tel Aviv, which is the open innovation platform of Hyundai here in Tel Aviv. So I visited Korea many times. I am sure the Korean people that also have army service as well can understand me saying, your son goes to the army, you expect the army, the government to take care of the soldiers. That is also our hope as well. 하마스의 인질 처형 협박에 첸 씨는 하루하루가 생지옥 같습니다. 미국계 이스라엘인인 아들이 하마스의 인질로 잡혀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큰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첸 씨와 실종자 가족들은 미국과 국제사회가 인질 석방에 조속히 나서주길 간청하고 있습니다. What I am asking on behalf of my family is that the U.S. government take an active role in helping us bring back our family members back home. Our expectation is that all of the countries that believe in democracy support Israel and act as much as it can to persuade and force the Hamas to do what is basic. YTN 김경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서 교훈을 찾아 지혜롭게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뜻을 국민의힘에 전달했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밝힌 첫 입장인데요. 여당의 내실 있는 쇄신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정부는 어떤 선거 결과든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짤막한 입장을 냈던 대통령실. 여권 내에서 쇄신론이 분출하면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참모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거 결과에서 교훈을 찾아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의견을 국민의힘에 전달해달라고 김대기 비서실장에게 당부했습니다. 강서구 선거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발언이 공식적으로 전해진 건 처음입니다. 이제 여당이 중심이 돼 국민에게 도움되는 내실 있는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당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비대위나 혁신기구 같은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혜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변화를 줄지에도 시선이 쏠리는데 대통령실은 외교, 안보와 경제, 사회 분야 등 현재 국정 기조는 다 맞는 방향이라 평가받고 있다면서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공산 전체주의, 반국가 세력 같은 이념을 내세운 발언을 줄이는 등
소통 메시지나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희생자와 유가족뿐 아니라 국민을 향해 포용이나 통합을 강조하는 메시지 등으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박수정입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내년 총선을 대비한 혁신안 마련을 위해 심사숙고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아직 세부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총선 위기론을 고리로 중진들의 험지 출마론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17%포인트 넘는 격차 패배 직후 여당 지도부는 한껏 몸을 낮췄습니다. 진심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강서구민들의 선택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 결과를 존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성찰하면서 더욱 분골쇄신하겠습니다. 거듭 쇄신도 약속했는데 혁신의 출범과 조기 총선 체제 도입 등이 수습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걱정과 우려에 답해야 될지를 지금 찾아내려고 당대표님 중심으로 우리 당직자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도부 총사퇴나 비대위 체제 전환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목소리는 아직은 제한적인 분위기입니다. 임명직 당직자 등의 사퇴 필요성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지도부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구청장 선거 한 곳에 불과하고 전통적 험지에서 나온 예견된 패배라는 인식이 여전히 기저에 깔린 모습입니다. 준엄한 선거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를 위기로 못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다는데 제가 사실 좀 충격을 많이 받았고요. 지도부가 총출동한 선거에서 대패했지만 내 탓이라고 직접 책임지는 사람은 사실상 없는 겁니다. 그러자 수도권과 충청권 의원 등을 중심으로 내년 총선 위기론에 대한 경각심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볼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또 책임자가 안 나오고 자꾸 미봉책으로 가면은 우리 원외위원장들 이제 연방장이라도 받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자연스럽게 중진들의 험지 출마론에도 다시 불이 붙는 모양새입니다. 서울 강남권을 제외하고도 전통적인 여당 강세 지역인 TK와 PK 지역 국민의힘 의원 56명 가운데 3선 이상 의원은 16명, 재선까지 포함하면 절반인 28명에 달합니다. 부산을 떠나 서울에 출마하겠다는 하태경 의원의 선언 이후 현 지도부나 대통령실과 가까운 중진들의 험지 출마 필요성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제일 좋은 분은 이제 장제원 의원이죠, 뭐. 각인 게 많은 사람, 힘이 센 사람이 내려놓는 게 또 그만큼 드라마틱한 효과도 있고 다른 사람도 다른 의원들로 하여금 좀 동참해야겠다라는 압박이 더 세지는 거거든요. 특히 현역 의원 공천 배제, 컷오프 비율 발표와 일부 당협위원장 교체 등을 계기로 험지 출마론이 본궤도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험지 출마가 능사는 아니라는 반론과 함께 3선 이상의 경력이 대중적 인지도나 경쟁력을 담보하는 건 아니라는 현실론도 존재합니다. 휴일 오후에 긴급 소집된 의원총회 자리가 보궐선거 참패 이후 당내 여론의 추이를 가늠해볼 첫 공론의 장이 될 전망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이 대표 체제는 한층 더 탄탄해졌습니다. 하지만 내년 총선 레이스에선 이런 상황이 오히려 독이 되는 승자의 저주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한 달 사이 냉탕과 온탕을 오갔습니다. 단식 승부수에도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당내 이탈표가 대거 나오며 구속 기로에 섰다가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게 되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 어떻게 방어하실 건가요? 영장 기각으로 정치 생명이 걸린 위기에서 가까스로 생환했습니다. 이후 여야가 총력을 기울인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17%포인트 넘는 차이로 압승을 거두면서 이 대표와 친명 지도부의 당 장악력은 커졌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자 새로운 강서구를 바라는
국민 모두의 승리입니다. 남은 과제는 당내 통합입니다. 이 대표는 보선 승리 직후 작은 차이를 넘어 단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체포안 표결에서 무더기 이탈표로 확인된 계파 갈등을 의식해 일단은 통합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당장 이 대표가 비명계 송갑석 의원이 사퇴한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에 누구를 앉힐지, 가결파 의원 징계 청원에 어떻게 답할지가 향후 당 운영 방향의 가늠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매당노들하고 어떻게 저 같이 있을 수 있냐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이렇게 누그러뜨리다가 또 분위기 봐서 또 거기에 좀 부응하다가 친명계 지도부도 징계까지는 지나치다는 기류지만 감정의 골까지 쉽게 메워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소신에 의한 표결은 뭐 좀 존중하되, 뭐 당연히 존중하되, 다만 이제 적극적으로 이 가결해야 된다라고 거의 운동하다시피 한 부분은 전 해당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이 대표 체제가 공고해지면서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기 어려워질 거란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이기는 당은 페니실린 주사를 맞은 격이 돼가지고 오히려 당의 변화를 선택하지 않고 그 현재의 체제에 안주할 가능성이 좀 있죠. 총선에 악재되게 될 가능성 아주 높아 보입니다. 자칫 사당화 프레임에 갇히면 혁신 경쟁에서 밀리고 중도층 표심까지 놓쳐 내년 총선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궐선거 합승이 여야 대치가 치열한 국면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단기적으로 좋은 신호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균열 없이 단일 대우로 내년 총선까지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조만간 건강을 회복해 당무에 복귀할 이 대표의 판단에 달렸다는 관측입니다. YTN 박규현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구속기한이 또다시 6개월 연장됐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세 번째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전례가 없다며 검찰의 수사 압박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피고인 신분으로 지난 1년 동안 구속재판을 받아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지난해 9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처음 구속된 뒤 지난 4월에는 북한에 800만 달러를 밀반출해 건넨 혐의로 추가 구속됐습니다. 두 번째 구속시한이 불과 몇 시간 남기지 않은 시점에 법원은 구속시한을 한 차례 더 연장했습니다. 이번 영장에는 이 전 부지사가 재작년 쌍방울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자료 삭제를 지시했다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재판부는 3차 영장을 발부하며 증거인멸 염려와 도주 우려를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의 사법방해 행위 등을 고려할 때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검찰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지난 10일 열린 재판에서 석방된 상태에서 변론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세 번째 구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장 1년 6개월을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이 전 부지사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 관련 공판 절차 등이 이미 종결된 상황에서 세 번째 구속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공판 절차 마무리를 한 달 남겨놓고 이미 1년이나 구속돼 있던 피고인에게 대해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기본적인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영장주의가 뭔지에 대해서 재판부가 이해를 잘 못하지 않나. 특히 검찰 말을 듣지 않는 이 전 부지사를 구속해 압박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구속기한이 연장된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오락가락했던 이재명 대표 보고 관련 진술을 확인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부지사의 구속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이 대표 영장기각으로 주춤했던 대북 송금 의혹 등 수사에도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KBS 사장 최종 후보로 박민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이 제청된 데 대해 공영방송 KBS를 집어삼키고야 말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속내는 정말 노골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선우 대변인은 어제 서면 브리핑에서 박 후보자는 방송 경력이 전무하고 윤 대통령과 막역한 사이라는 걸 빼고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반면 KBS 사장으로 부적합한 이유는 차고 넘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KBS 이사회에서 사장 최종 후보로 제청된 박민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이 다변화된 언론 환경에 맞춰 KBS를 혁신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KBS는 최근 정치적으로 편향된 보도로 객관성을 상실했다는 우려 등이 계속됐고 시급한 정상화로 국민적 신뢰를 되찾아야 할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어제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각각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과 윤석열 정부 표적감사 의혹을 두고 거세게 맞붙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5년 동안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가 최소 94차례 조작됐다는 지난달 감사원 중간 발표를 인용하며 부동산 가격 급등을 감추려고 한 건 국민을 속이려 한 집단 범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의원들은 현 정부 들어서 전임 정부와 야권 인사를 겨냥한 표적감사가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이 정권의 돌격대가 됐다고 비난했습니다. 여야는 어제 국회 교육위원회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개통 직후 오류로 학교 현장에 큰 혼란을 일으킨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를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K-에듀파인 시스템에 이어서 나이스까지 교육부의 정보화 사업이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교육부의 행정 편의적 업무 처리 방식으로 교사들이 큰 혼란을 겪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나이스는 공적인 시스템이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에 대한 정보가 담기지만 장애 학생, 학부모는 접근이 어렵다며 접근성 문제 대책을 세워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와 독립기념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광주 전율선 공항 등 기념사업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등을 두고 여야 간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정율선 기념사업과 관련해 중공군의 침략을 정당화한 사람을 대한민국 한가운데에 공원을 조성해 기리는 게 말이 되느냐며 강력하게 사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보훈부는 국가유공자 예우가 본연의 업무인데 정율성 기념사업 중단 등 장관이 이념 논쟁에 나서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 분량의 무기와 탄약을 제공했고 러시아도 그 대가로 북한에 물자를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브리핑에서 최근 몇 주 북한은 러시아에 1000개가 넘는 컨테이너 분량의 군사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며 러시아 선박이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미국이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한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첫 타격이 미국의 확장 억제 수단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한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입니다. 길이 약 333m, 배수량 약 10만 2천 톤 규모로 승조원 5,500여 명이 임무를 수행합니다. 축구장 3개 넓이의 갑판에는 F-18 전투기와 공중 조기 경보기, 전자전기 등 항공기 80여 대가 탑재됐습니다. 최근 제주 동남방 근해에서 한미일 해양 차단과 대해적 훈련에 참여한 뒤 부산을 찾았는데 갑판 안쪽에는 대형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걸었습니다. 70년을 맞은 한미 동맹과 지속적인 대북 확장 억제 의지를 강조한 겁니다. U.S. Navy aircraft carriers frequently visit Korea and frequently visit Busan. This visit is special because it takes place near the 70th anniversary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our countries. 미 항공모함의 방한은 지난 3월 이후 7개월 만으로 친선 체육과 일반인 견학 등 한미 우호 증진을 위한 활동도 이어나갑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서 양국 간 우호 증진을 위한 친선 교류 활동을 실시하고 미국 항모감수단 함정 견학 지원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은 레이건함의 부산 입항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의 가장 위력하고 신속한 첫 타격은 미국의 확장 억제 수단과 그 주변에 가해질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한반도에
각종 핵 전력 자산을 계속 들이미는 것은 파국으로 몰아가는 노골적인 군사도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핵 대 핵이 맞서는 위험한 수역에 들어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강변했습니다. 우리 군은 오는 16일부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에 맞서 임무 수행 능력을 향상하는 대규모 야외 기동 훈련, 호국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를 무기한 유예하기로 했다고 한국 정부에 통보한 데 이어서 미국 관보에도 관련 규정을 올려 공식화했습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관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을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규정에서 예외라고 명시하고 해당 공장에 수출할 수 있는 반도체 장비 목록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다만 첨단 반도체 양상에 필요한 극자외선 노광 장비 등 일부 품목은 여전히 반입을 통제했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 등이 발달하면서 조선업계는 미래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대형 수조를 설치해서 각종 실험에 나선 기업이 있는가 하면 인공지능을 도입해 자율 운항에 성공한 기업도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길이 62m, 높이 21m로 만들어진 대형 수조입니다. 물속에서 프로펠러가 작동할 때 생기는 거품을 분석해 선박 흔들림 등을 줄이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깊이 10m 수조에선 배가 움직이면서 내는 소음을 줄이는 연구가 한창입니다. 모형 선박을 물에 띄운 뒤 A차로 끌면서 선박 운항 성능을 실험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춰졌습니다. 이곳 연구소에선 매년 선박 27척 정도의 성능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년 전에 대규모 투자를 해서 지금 현재 갖춰놓은 첨단 연구 설비를 고도화하는 작업을 이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2027년 정도 되면 2배 이상으로 지금 키울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조선업체는 자율운항으로 태평양을 횡단했습니다. 최적 경로로 연료 효율을 7% 정도 높이고 충돌 위험을 100여 차례 회피했다고 설명합니다. 선박 상태를 실시간으로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주요 장비에 문제가 있는지를 인공지능이 점검하고 화재 같은 비상 상황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선박 운항 때 기관사나 갑판원이 할 일을 인공지능이 대신 수행하는 셈입니다. 항해 자동화를 넘어 선박의 기관까지 자동화를 구현하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자율운항 선박 관련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내뿐 아니라 중국 등 해외 조선업계와도 맞붙으면서 기업 간 기술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심야 배송을 하던 쿠팡 택배 기사가 일하던 중 쓰러져 숨졌습니다. 노조는 쉴 수 없는 쿠팡의 업무 환경 때문에 또 택배 기사가 숨졌다고 비판했고, 쿠팡은 하청업체 소속 개인 사업자인데다 사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며 일방적 주장이라는 입장입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경기도 군포빌라에서 쿠팡 택배기사 A씨가 물품을 배송하다 쓰러졌습니다. 택배 상자와 함께 이곳 문 앞에 쓰러져 있었던 택배기사는 주민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A씨는 쿠팡과 배송 위탁 계약을 맺은 대리점에 소속돼 1년 동안 심야에 배송을 맡아왔습니다. 숨진 날에도 전날 오후 8시에 출근해 오전 7시까지 일하고 퇴근할 예정이었습니다. 택배노조는 A씨가 과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쿠팡이 자랑하는 온종일 빠른 배송을 위해 택배기사들은 주 60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린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3년 전 쿠팡 물류센터에서 야간 근무를 선 뒤 사망한 고 장덕준 씨처럼 제대로 쉬지 못하다 언제라도 숨질 위험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65일 배송 시스템은 그간 쿠팡 노동자들이 절절하게 얘기해왔던 노동자들의 뼈와 살을 갈아넣는 죽음의 시스템인 게 입증이 됐습니다. 쿠팡은 입장을 내고 A씨는 하청업체와 계약한 개인 사업자 신분인데도 노조가 마치 쿠팡 소속 배송기사가 과로사한 것처럼 허위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A씨는 주 평균 52시간 일했고
배송 물량도 통상적 수준을 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A씨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가 반복된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의 전국 모든 시공 현장에 대해 다음 달까지 일제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공 능력 순위 2위인 현대건설에서는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6건의 사고로 6명이 사망했고, 시공 능력 순위 3위 대우건설에서는 같은 기간 5건의 사고로 5명이 사망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6년 이후 18년째 그대로인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계획이 다음 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19일 의대 정원을 500명 정도 늘리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 중이라며 현재 정확한 발표 시기는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정부 자문기구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에 받는 돈을 올리는 소득대체율 인상안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어제 회의에서 현행 40%인 소득대체율을 45, 50%로 올렸을 때를 가정한 재정전망 시나리오를 보고서에 담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소득대체율을 올렸을 때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상세히 담을 예정입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가을, 공포 영화가 극장가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여름 성수기를 피해 틈새 시장 마니아층을 공략하던 공포 영화가 가을 트렌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도박 중독자 진모는 카지노에서 잭팟을 터뜨립니다. 서둘러 집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탔지만 택시기사는 서울로 갈 수 없다며 모텔 앞에 차를 세우고 돈가방을 들고 잠을 청한 진모 앞에 끔찍한 일이 펼쳐집니다. 웹툰 테이스트 오브 호러를 원작으로 욕망을 향한 인간이 마주한 괴담을 담은 5감독의 옴니버스 공포 영화가 극장가를 찾아옵니다. 사람의 욕심과 욕망이 주는 그 공포가 사람의 마음이 가장 무서울 수 있다라는 그런 현실 공포감, 그것이 가장 사람을 공포스럽게 만들 수 있고. 찬바람과 함께 공포 영화가 속속 개봉하고 있습니다. 봉인했던 악령이 다시 등장한 더넌2는 전작보다 무서운 공포로 마니아층을 공략하고, 악령에 빙의된 소녀가 사지를 뒤로 꺾어 계단을 내려오는 스파이더 워킹을 탄생시킨 1973년 엑소시스트의 후속자 엑소시스트 믿는 자도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수기를 피해서 초가을에 나름대로 짜릿한 새로운 이벤트가 필요한 영화들이기 때문에 2010년대 이후에 공포 영화는 여름철이 아니라 비수기인 이제 가을철로 접어들었다고 보겠습니다. 극한의 공포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톡투미도 한국 관객을 찾아옵니다. SNS 빙의 챌린지에 빠진 10대들이 위험한 게임을 이어가다 세상을 떠난 엄마에게 빙의되고 죽음보다 끔찍한 공포가 시작됩니다. 공포 영화의 고전적인 문법에서 벗어난 반전이 더 서늘한 공포 속으로 관객을 안내합니다. YTN 홍상입니다.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교권 추락과 장애 가족의 돌봄 문제를 다룬 소설을 발표했습니다. 작가는 누구에게나 지켜야 할 선이 있다며 자신의 작품이 사람을 살리는 소설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소설은 정년퇴직을 앞둔 30년 차 국어교사 윤옥의 생애 마지막 한 해를 다루고 있습니다. 학생들과의 갈등과 도를 넘는 학부모들의 민원, 장애 학생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 등 학교를 둘러싼 환경을 현실적으로 그려냅니다. 올해로 21년 차 교사이기도 한 작가는 학교라는 세계를 보여주고 싶었다며 집필 배경을 밝혔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써야 됐던 소설이었습니다. 아마 내가 제일 잘 쓸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썼던 소설이기도 합니다. 그 서사님들에게 지지를 받는 소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간절히 그렇습니다. 정말로. 완성까지 무려 7년이 걸린 소설이었지만 고 최명희 소설가를 기리는 혼불 문학상의 수상작으로 당선되며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작가는 교권 침해만을 다룬 이야기는 아니라며 교육계의 부조리한 관행,
장애 가족의 돌봄 문제 등 처절한 삶의 현실 앞에서 굴하지 않는 한 인간의 이야기라고 소개했습니다. 어떻게든 그 문제를 돌파해가려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문제를 자신의 야성으로 더 뛰어넘는 그런 사람입니다. 문 작가는 지난 7월 세상을 떠난 서희초 교사 추모 집회에 참석하며 추도사를 낭독하기도 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연대의 목소리를 냈다고 말합니다. 그 세상을 좀 더 나아지게 하는 데에 보탬이 되면 좋겠다라는 이기적인 생각도 실은 들어요. 왜냐하면 그 선생님의 죽음을 딛고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염치 없죠. 염치 없고 미안하고.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인 문 작가는 장애를 가진 딸을 키우는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지키고 있는 세계는 가족과 학교라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말자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돌보고 하는 것으로 자기의 삶을 지켜가고 세워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YTN 차종은입니다. 제104회 전국체육대회가 전남에서 개막했습니다. 개회식이 열린 목포에서는 화려한 공연과 함께 대회 기간을 밝혀줄 성화가 점화됐는데요. 역대 최대 규모인데다 최근 아시안게임에서 활약한 선수들도 대거 참가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환한 표정을 한 선수들이 지역별로 무리를 지어 경기장 안으로 들어옵니다. 서울 시민과 함께 성장할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 전남 곳곳을 누비며 900여 킬로미터를 달려온 성화도 높은 곳에 점화됐고 대회 깃발도 개양됐습니다. 올해로 104번째를 맞은 전국체육대회가 전남에서 개막했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왔고요. 이걸 기회로 우리 고장 목포가 더 흥했으면 좋겠다는. 이번 대회는 17개 시도와 제외 동포까지 선수단 3만여 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집니다. 특히 지난 8일 폐막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했던 선수들도 대거 참가했습니다.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진짜 바로 몸 컨디션이 좀 내려왔다 이제 다시 올리는 중이어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기도 하는데 또 이렇게 제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또 이번 시합 열심히 달려봐야 될 것 같아요. 전라남도는 도민이 화합해 대회를 함께 치르고 나아가 국민 감동을 이뤄내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4,0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는 물론 16,000명에 달하는 도민 응원단도 모집했습니다. 전국체전을 통해서 온 국민이 대통합과 번영의 미래로 다 함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역대 최고의 국민화합체전 미래의 희망체전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회 기간 전남 곳곳에서 문화예술 행사를 넉넉하게 준비해 볼거리도 풍성합니다. 전라남도 22개 시군 경기장 70곳에서 49개 종목 금메달을 두고 펼쳐지는 전국체육대회는 오는 19일까지 일주일 동안 계속됩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금속 성분으로 이루어진 소행성 푸시케를 탐사할 우주선이 발사됐습니다. 태양계 행성 초기 모습을 간직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소행성 탐사로 지구 탄생의 비밀이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현지 시각 13일 오전 10시 19분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탐사선 푸시케를 스페이스X의 팰컨 헤비 로켓에 실어서 우주로 발사했습니다. 잔돈 안 주세요? 잔돈 그 기사분들이 다 준비하고 다니잖아요. 아유, 안 갖고 다녀요. 왜요? 왜 뭐 잔돈을 갖고 다니요? 현재 이용되고 있는 버스 요금 지불 수단은 쿠폰, 현금과 학생 회수권 등 사용하고 있습니다. 버스 요금 인상에 따라 종전 토큰은 30원을 더 내면 새 토큰으로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문제는 흰색 토큰을 교환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 바꿔줘요. 흰 토큰 바꿔줘요? 안 바꿔준다고.
업소에서 받지 말라 그럽니다. 이 바람에 사용이 어려워 회수가 안 된 흰색 토큰이 액수로 무려 115억 원이나 됩니다. 시내버스 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위조된 버스 승차권이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상금까지 내걸었지만 위조 승차권이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전을 찾거나 거스름 돈을 받는 번거로움은 물론 지갑 속에 넣은 채로도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만큼 일반과 학생용으로 구분해 5,000원, 10,000원, 20,000원 등 모두 6가지가 있는 이 카드는 하루에 발행하는 버스카드는 최대 3만 장. 이러다 보니 판매소를 찾는 시민들은 허탕치기 일쑤입니다. 이게 많이 필요하고 살라가니까 없어요. 손님은 사러 오는 사람은 많죠. 근데 이제 없어서 못 파는 거예요. 프랑스에서 수입되고 있는 버스카드가 국산화가 가능해져 카드 구입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카드 한 장만 있으면 버스 토큰을 따로 구입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으십니다. 뜨거웠던 여름에는 탁 트인 바다가 우리를 설레게 했다면 깊어가는 가을에는 높고 청명한 하늘이 우리를 들뜨게 만들죠. 하지만 이번 주말 일부 지역에 비 예보가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분들 많으실 텐데요. 게다가 지난 연휴의 여파로 고속도로의 교통량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도 꽤나 쌀쌀하게 출발합니다. 더 따뜻한 남쪽으로 나들이 가신다면 1번 경부선 부산 방향 오전 11시쯤 최대 정체가 예상되고요. 이 시간대에는 특히 충청권 진입이 가장 어려워서 안성과 천안 사이 정체가 가장 극심하겠습니다. 일교차가 연일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곳곳에 짙은 안개가 낀 구간들이 많기 때문에 안개등과 비상등 활용 잘하면서 통과하셔야겠습니다. 1번 경부선 부산 쪽으로는 경기권인 오산 부근에 차츰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진 여기와 천안 일대 포함해 뚜렷한 정체 구간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15번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 상황도 아직까진 괜찮습니다만 차츰 서해대교 주변에서 속도가 떨어지면서 충청권에 진입하기가 어려워지겠습니다. 한편 설악산에는 이미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죠. 강원권으로 이동하는 길 52번 고속도로 원주 쪽은 초월 부근에서 짧은 정체가 시작됐고요.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도 용인 부근에서 6km 구간 답답한데 이후 상황 괜찮습니다만 호법 부근 역시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안전띠 잘 매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현재 중부 서해안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인천, 경기 섬 지역에서는 우박이 관측되고 있는데요. 오전 중에는 중부와 전북에도 비가 오겠습니다. 이 비는 오늘 밤까지 오겠는데요. 그 사이 중부에 5에서 40, 그 밖의 지방은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 비는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고 일시적으로 돌풍과 벼락 그리고 우박도 예상됩니다. 또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어서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서울이 13.4도, 대전이 10.9도, 부산은 17.5도고요. 낮에는 비가 내리면서 어제보다는 기온이 낮아집니다. 서울이 19도, 청주와 대전 21도, 대구 22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다시 맑아지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는 가을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